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을 앞두었다가 파혼한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결혼 전 만났다 하면 오마카세니 스테이크니 값비싼 음식만 찾고 맥주를 한 잔 마셔도 송로버섯구이나 캐비어를 찾는 예비 신랑이었다는데요. 막상 결혼할 때 보니 돈 한 푼 안 내놓고 예비 신부 쌈짓돈 뜯으려 했다는군요. 과연 어떤 사유로 오랜 세월 연애하고도 파혼하게 되었는지 한 여성분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재작년 말에 파혼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1년 하고도 반년이면 파혼에 따른 상처들이 회복될 만하지만 아직은 다른 남자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살면서 처음 연애했던 사람이었고 결혼하면 같이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것이 때때로 애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주 많다거나 남은 아쉬움이 그리움에 사무칠 정도까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은 진즉에 헤어지는 게 맞았다면서 저보고 남자분은 안목을 높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 상대를 찾을 마음이 없네요. 제 딴에는 아주 세게 데인 듯한 기분입니다. 물론 저도 마지막에 제 치맛자락 붙잡으며 애원했던 그 남자의 중심부를 세게 걷어차 주긴 했지만 말이죠. 콩깍지 벗겨지고 나서 철딱선이 없는 남자를 걷어차버린 저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와 그는 대학 때에 만났습니다. 저는 치위생학과였고 그는 응급구조학과였어요. 저는 졸업을 한 학년 남겨진 상태에서 복학생이었던 그를 만났고 저희는 자연스레 교제하기 시작해서 제 나이 29까지 장장 8년을 만났습니다. 그 기간에 많이도 싸우고 수차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결혼도 약속했다가 깨지기도 하고 다시 결혼하자고 청혼받기도 하고 여하튼 뒤죽박죽한 연애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오빠였지만 한 짓은 제 막내 남동생보다 더 유치하고 철이 없었어요. 우선 취업에 있어서 그는 당연히 딸 줄 알았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따지 못한 것이죠. 대학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매일 두세 긴 했었거든요. 그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저라면 아르바이트 한 개 줄이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학비를 절감 받는 쪽을 택하겠는데 그는 학교 수업은 내팽개치고 아르바이트만 쫓아다녔습니다. 응급구조사 따면 뭐해?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냥 낙제만 안 하고 졸업하기만 돼. 고졸보다야 대졸이 좀 더 나으니까 졸업장이나 따 놓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취직해서 백날 천날 해봐야 거기서 거기밖에 안 돼. 인생은 무조건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야. 난 한 방 크게 날릴 거야. 그때 너 벤츠 딱 태워서 워컬 호텔 가서 프로포즈 해줄게. 인생관이 뚜렷한 것인지 아니면 허세만 가득했던 것인지 그는 저와 교제하는 내내 한 방 한 방 그놈의 한 방 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쓰이니까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네요. 오히려 진짜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그의 말대로 한 방을 터뜨려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계속 기대하다 보니까 긴 연애를 지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취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어요.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바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의 첫 정식 직장은 외제차 매니저였습니다. 외제차가 고장 나거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차를 서비스 센터에 입고해주고 다 고쳐지면 다시 차주에게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일자리를 구했다기에 처음에 저는 황당 그 자체였어요. 차라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하는 게 돈도 더 잘 벌리고 의미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치과 병원에 취직해서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싫은 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서
종합병원 응급실 같은 곳에 취업하는 게 어때? 그게 돈도 더 많이 벌고 편한 거 아니야? 남의 차 끌어다 주고 가져다 주고 하면서 돈 얼마나 번다고. 고작 그런 일 하려고 학교 공부도 팽개친 거야? 그런데 그는 제게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 몰라? 외제차에 대해 익숙해져야 외제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니야. 너도 해봐서 알지만 취직하면 수습기간 있잖아. 나도 지금 그거 하는 거라고. 딱 1년만 이 일 할 거야.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외제차 딜러 할 거야. 너 외제차 한 대 팔면 얼마나 남는 줄이나 아냐? 자그마치 최소 500만 원이야. 한 달에 3대만 판다고 해봐라. 전문직보다 훨씬 낫지. 이게 내가 노리는 한방이야, 한방. 순간적으로 뭐라 하기가 궁색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나름 치밀하게 계획한 뭔가가 있는 듯 싶었어요. 저는 그를 두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설마 그게 말처럼 되겠어? 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는 정말 이듬해 유명 외제차 브랜드 업체의 딜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 급여도 1,000만 원 넘게 벌었고 4개월 만에 외제차도 뽑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다가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오빠, 다 좋은데 강남의 원룸은 좀 오바 아니야? 월세가 100만 원이면 나 지금 사는 곳 3개월치 월세인데 꼭 그 돈 내고 그 비싼 곳에 살아야 해? 집도 크지도 않고 갑갑해 보이는데 외제차 할부금 나갈 텐데 부담되지 않을까? 그 남자는 저보고 혀를 찌찌거리면서 모르는 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넌 세상을 참 몰라.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아? 강남권에 살잖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만의 원칙이 있다고. 강남에 살아야 나중에 계속 강남에 살 수 있는 거야. 서울 변두리에 살면 맨날 변두리 인생이라고. 지금 나는 투자하고 있는 거야, 투자. 오빠 못 믿어? 지난번 내 월급 명세서 봤어, 못 봤어? 내게 믿음을 가져라, 제발. 자신만만했었죠.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빠져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는 수중에 돈을 벌자 데이트할 적에 저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조그마한 접시에 스시 한 조각에 10,000원 하는 식당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도 몇만 원 하는 곳에 데리고 가고, 어떤 때는 TV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바에도 데리고 갔어요. 솔직하게 이게 웬 떡인가 싶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좋았죠. 덩달아 돈도 많이 쓰게 되고요. 저나 남자친구나 직장 잡고 1년이 되도록 데이트 비용으로 번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번뜩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데이트 비용 좀 아끼자. 나도 그렇지만 오빠도 힘들게 번 돈인데 쓸데없이 비싼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고 그런 거 이제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남자친구도 좀 절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돈 아까우면 너나 돈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얼마나 돈을 써댔냐면 말이죠. 우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무조건 비싼 집을 찾아갑니다. 가령 오늘은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갈비집에 가는 식이죠. 메뉴를 정해두고 동조인 식당 중에 무조건 비싸고 좋은 집으로 가는 식입니다. 하다못해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청요리집이라는 비싼 데를 데리고 갔죠. 가서도 꼭 먹고 싶은 음식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시키면서 정작 주문한 음식의 반의 반도 못 먹고 나옵니다.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었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밥값을 내면 제가 커피값을 내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도 염치가 있는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비싼 밥을 얻어 먹을 순 없었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남자친구가 먹고 싶다 하는 것,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을 갔지만 중간중간 달래면서 좀 싼 곳도 안내하곤 했죠. 제가 남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샀던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밥을 안 샀는데 그날은 밥 때문에 이유 없이 모욕받았습니다. 그날 데이트에서 남자친구가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로에 있는 값이 좀 저렴하고 맛있다는 파스타집을 알아내서 그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는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겨우 이딴 거 먹자고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냐? 좋은 거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어. 난 또 뭐 대단한 거 사준다고 여기까지 왔나 했어. 너 내 입맛 몰라? 최고급 아니면 안 먹는 거? 돈 써가면 미각 수준 좀 높여놨더니 옛날처럼 이런 싸구려로 돌아갈 생각하다니. 넌 아직 멀었다 멀었어. 내가 뭐라 그랬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모든 게 부자들 패턴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라고 했냐 안 했냐? 특히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그 고급스러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앞으로 네가 밥 산다 어쩐다 하지도 마. 너 때문에 덩달아 나까지 격 떨어지는 것 같아. 밥은 내가 계속 살 테니까 딴 곳으로 가자. 따라 나와. 그리곤 곧바로 또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다 먹지도 못할 음식 이것저것을 시키고 와인도 한 병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저를 바래다 주고 자기는 그 강남에 코딱지만한 원룸으로 가더라고요. 남자친구 돈이긴 하지만 물쓰듯 돈을 쓰는데 제가 더 아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돈 좀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하면 자기는 격조 있게 살 건데 그게 싫으면 지질이 궁상 같은 남자 만나라면서 삐치기도 잘 삐쳤죠. 저는 그가 돈을 잘 벌어서 만난 게 아니고 그 남자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좋았던 것인데 뭔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데이트를 하면서 먹는 것은 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야릇하고 무릇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달콤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면은 일하고 시작해서 뜬금없이 신혼여행이며 미래 어디서 살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몇 명 낳을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프로포즈인가 하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한 3천만 원만 땡겨볼 수 있어? 너 직장생활 몇 년 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든 신용대출이든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3천만 원만 땡겨봐. 이번에 외제차인데 팔았는데 구매자가 변심해서 캔슬한 건데 그게 현재 선적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고 있대. 워낙에 희귀한 차라서 당장 팔 순 없고 내가 잡아둬야 하는 상황이거든. 근데 선적비랑 차량 마진비를 본사에 입금해야 하거든. 한 3천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난 지금 몇 군데 투자한 데가 있어서 당장 돈 융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번에 좀 해주라. 그 차 워낙에 마니아들로부터 인기 있는 차종이라 넉넉하게 잡고 6개월 내로 팔릴 거야. 그럼 차 판 돈 한 푼도 안 빼먹고 자기 다 줄게. 한 1,000만 원 남는 장사야. 결혼하자는 달콤한 말에 이미 기분이 들떠 있었고 남자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했었기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이며 신용대출 받아서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대출이라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하고 그랬죠. 저는 6개월이 될 때까지 돈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돈거리는 것도 싫었고 남자친구에게 그런 저속적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3천만 원에 대해서 1원 방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제쯤 돈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글쎄 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했나? 아, 그게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 차가 세관에 들어왔는데 통관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통관만 되면 바로 팔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팔리면 바로 얘기할게. 세관이니 관세니 통관이니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죠. 저는 작심하고 돈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미안해. 그 돈을 일단 회수할 수 없게 됐어. 정말 미안해.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니까 내가 투자한 돈들 있거든. 결혼할 때 그거 다 빼서 내가 할 테니까 자기가 준 그 돈은 결혼식 비용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잊어주라.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 돈 빌려준 지 3년 정도 지나니 진짜 없는 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월 1,000만 원 이상씩 번다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투자했다는 것이며 늘 생활을 호화롭게 하면서 왜 코딱지만한 원룸에서는 못 벗어나는 것인지 의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외제차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바꾸더라고요. 그 돈 있으면 저를 먼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독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제 돈을 먼저 해줘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돈 벌어 놓은 거 다 투자했다고. 투자한 게 연구라야 돈이 되지. 지금 빼봤자 원금도 못 건져. 내가 손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믿어달라고 했지.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 다 자기 거 아니야? 설사 내가 벌었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 줄 생각이야. 그러니 보채지 좀 마라. 네가 자꾸 이렇게 기껏 3천만 원으로 스트레스 주면 될 일도 안 되겠다. 부탁 좀 할게. 기다려줘, 제발. 너 원래 돈 밝히고 그런 여자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딴 남자라도 생겼어? 그런 거야? 갑자기 남자 문제로 저를 몰고 가더라고요. 저는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튈까봐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며 돈 이야기는 안 꺼내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그만큼 그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들이 며칠간 서먹한 것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저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데이트도 재미나게 하고 남자친구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드라이브도 아주 잘했죠. 되게 행복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루는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자궁에 임신인데 혹시 임신 테스트 안 해봤냐고 하더군요. 몇 달 동안 생리 주기가 오락가락했었고 집안일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썼던 터라서 스트레스성으로 생리가 늦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를 불렀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앞으로 더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호자로 하여 결국 수술을 받았고 며칠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우울하고 이상스레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심경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퇴원 후에 저는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말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떨떠름했습니다. 결혼해야지 하는데 한 1년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투자금이 아직 회수가 안 됐거든. 그리고 요즘 시기가 별로 안 좋아서 외제차 잘 안 팔려. 차 한 대 팔아도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서비스 해주느라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딱 1년만, 1년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입원권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절대로 조심할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딱 1년만 있다가 요이 땅 시작하자.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노래를 불러놓고 제가 막상 결혼을 하자고 하니 1년이나 시간을 미루더군요. 그것도 돈 문제 때문에요. 저도 이왕 병원 가서 수술도 한 마당에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 품격인의 격존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이번 일이지만 우리 오빤 30 넘겼고 나도 몇 년 뒤에 30이라고. 지금 결혼식 준비해야 할 시기야. 집도 준비해야 하고 예식장도 혼수도 준비하면 오빠 말대로 딱 1년이야.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 투자금 결혼하려면 이제 슬슬 회수해야 한다고. 언제까지 미룰 건데. 절대 안 돼. 그는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죠. 대학 때 시험 때도 안 뜯던 머리를 결혼하자니까 쥐어뜯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가 싫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절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제게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모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야 할 말이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말했죠. 몇 년 전에 오빠한테 3천만 원 미리 땡겨서 줬잖아. 나 그 돈 갚느라고 쓸 돈도 못 쓰고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 오빠도 알잖아. 겨우 빚 다 갚았고 한 2천만 원 정도 여윳돈 있어. 그런데 그건 지금껏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드릴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용돈도 제대로 못 챙겨 드릴 텐데 결혼 전에 목돈 드리려고. 그래봤자 그중 절반은 우리 신혼살림 들여주시겠지. 오빤 투자금 회수해서 신혼집만 마련하셔. 예식장이랑 스드메랑 신혼여행은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때그때 벌어서 같이 준비하자. 그랬더니 그가 펄쩍 뛰었습니다.
야, 왜 2천만 원을 니네 부모님을 줘? 우리 결혼식에 써야지. 난 내 부모한테 한 푼도 안 주는데 넌 벌써부터 친정에 퍼다 줄 생각이냐? 그리고 집을 왜 나 혼자만 준비해? 같이 준비해야지. 요즘은 정부에서 주거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다 해준다더라. 내 신용만으로는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랑 나랑 공동 명의로 하고 같이 신용대출 받아서 마련해야지. 그리고 나는 외제차 해가잖아. 저 차가 얼마짜린데. 그럼 네가 나머지 신혼여행이랑 식장이랑 뭐 그런 거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넌 왜 계산이 그 모양이냐? 분명 몇 년 전에는 3천만 원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다라고 생각하고 결혼 때 남자친구가 다 해놓고서는 순식간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 일한 돈은 다 어디 간 것이며 어디에 투자를 했길래 회수를 못했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제게 화를 냈습니다. 와, 너 되게 계산 이상하게 한다. 네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이며 데이트 비용 등은 생각 안 해? 거기에 수천만 원 들어갔잖아. 거짓말 조금 보태면 지난 몇 년간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최고급으로 먹여줘. 최고급으로 재워줘. 최고급 차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해줬잖아. 그렇게 해주었으니 남는 돈이 있겠냐? 저는 분명 남자친구에게 돈을 좀 아껴 써야 한다. 알뜰하게 생활해야 한다.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했음에도 무조건 최고급으로 살아야 상류층 인생을 살 수 있다면서 허세를 부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제 탓을 하는 게 정말 어이상실이었죠. 이래서 사람들이 미치나 봅니다. 그 다음부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며칠을 공방했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어도 절대 말해주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저버리지 못했죠. 결국 잘잘못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얼른 합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도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저희는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의 집은 지방에 있었고 저희 집은 서울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죠. 제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대략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뜸 그에게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둘 다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좋은 집 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다들 어렵게 시작해서 알뜰살뜰 모아 점점 나아지는 거지. 안 그런가? 우린 자네에게 집을 꼭 해와야 한다는 주인 아니야. 그냥 둘 다 다니는 직장 멀지 않게 적당한 평형으로 전세든 월세든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는 정성껏 탐세. 요즘 젊은 친구도 집 때문에 결혼할 때 갈등 많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남자친구는 좀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버님,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집은 같이 하는 거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아주 적당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이 보증금이 딱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친구 수중에 2천만 원이 있다고 하니까 반반씩 내고 집 문제는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집이 크지 않아서 신혼살림 들어갈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 돈만큼 저희한테 돈으로 주시면 그 돈 유용하게 사용할게요. 저랑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는 그 남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설마 남자친구가 말하는 집이 현재 자취방으로 쓰고 있는 원룸인가 싶었어요. 저는 슬며시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2천만 원을 주면 계산이 끝난답니다. 밥상머리에서 저와 남자친구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신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묻더라고요. 들어보니 지금 자네 자취집을 신혼집으로 쓰자는 것 같은데 뭐 집 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긴 이미 자네가 살고 있는 곳인데 왜 내 딸이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며 왜 우리더러 지참금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리고 딸애가 지금껏 열심히 벌었다면서 그 돈은 부모인 우리에게 주고 간다고 했어 이 사람아. 자네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딸의 말로는 자네에게 미리 3천만 원을 해 주었다는데 그 돈은 또 어디 간 건가? 참 수상하다 수상해. 숨기는 게 뭔가? 아버지 말에 그의 얼굴은 빨개졌고 화가 난 얼굴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던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 왜 요즘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지? 짜증나게. 제가 제 돈으로 뭘 하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사이 될 사람인데 수상하다는 건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말 좀 해볼까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어떤 집은 맞달 시집 간다고 하면 바리바리 싸서 보낸다는데 뭐 이 집은 이따위야?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횡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이미 산통은 다 깨진 것이고 그릇은 박살이 났으니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왕 깨어진 마당에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며칠 뒤에 남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런 강짜를 부린 것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하기도 귀찮고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끝내자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에게 예전에 빌려간 돈 3천만 원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왜 감옥 가기 싫으면 도대체 왜 그런지 말하라고 다그쳤더니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더군요. 외제차 매장에 취직하고 처음 1, 2년간은 돈벌이가 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 흉내를 내보고 싶었고 실제로도 좋은 의복이며 음식에 아낌없이 썼던 것이죠. 그런데 계약한 차가 한 대, 두 대씩 캔슬이 나면서 캔슬난 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자동차 값을 대납을 하고 그걸 또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달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은 많아지고 메꿔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안 되니까 저를 꼬셔서 3천만 원 대출을 받게 했던 것이고 그걸로 급하게 상환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사채빚 안 지겠다고 다짐을 했다는데 그 시기에 차도 잘 안 팔리고 더욱 큰 문제는 워낙에 커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겠더랍니다. 먹어도 좋은 걸 먹어야 먹은 것 같다나 뭐래나요. 돈은 못 벌고 씀씀이는 여전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또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게 양심상 그렇게 부담이 되었더랍니다. 어찌어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부모님 인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도움은 못 주겠다. 그리고 딸로부터 2천만 원은 받아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좀 여유 있으니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실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월세 보증금 빼서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나요? 다 듣고 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건 헤어지는 거 말고는 답도 없었고요. 정말 해줄 말도 별로 없었지만 충고 한마디 했습니다. 인간아, 인간아, 허세 좀 작작 부리면서 살아. 결국 한 방 잡겠다고 20대 허송세월 한 거네. 빚에 인생 저당 잡히고 언제 다 갚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할래? 한 방이랑 허황 쫓다가 그 모양 그 꼴 된 거야. 알아? 사람이 배워야 한다고. 머릿속에 온통 돈 벌 욕심만 있으니까 그게 돈이 벌리냐고.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라. 고작 맥주 먹는데 송로버섯이랑 캐비어가 웬 말이냐고. 오징어나 씹어 오징어나 이 오징어 같은 새끼야. 캐비어 같은 소리 하지도 말고. 진짜 당신 위해서 충고하는 거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허세에 가득 찬 사람을 8년이나 믿고 좋아해 줬으니 저도 남자 보는 눈은 한참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주변 사람들 말대로 팔자 제대로 꼬일 뻔하다가 구세 일생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3천만 원은 받았어요. 자기 보증금 빼서 주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8년간의 사랑은 쫑이 났고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